하이닉스는 현재 추가적인 상방이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반대로 하방이 오히려 없는, 그에 반해서 상방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반도체 투자의 원칙이라는 책을 쓰셔서 이 책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책에 보면 앞으로 자본시장은 반도체라는 메가 트렌드로 인해 변화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뭐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고, 지금이라도 뭐 반도체 주식 사야 하니까 이런 책을 내신 거겠죠? 그 이유 뭘까요? 반도체 주식을 지금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난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그 안에서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별로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게 찾아올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사이클 산업에서 중요한 점은 또 이 가격이란 변수가 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미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서 많이 오른 주식도 있는 반면에 아직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매수와 매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종류, 전방 산업 많은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하다 보니까 뒤쪽 질문에서 조금 더 녹여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는 꼭 지금 당장 반도체 주식을 사라, 그러한 목적도 뭐 없진 않겠지만,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여러 사이클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학, 건설, 철강, 그러한 사이클 산업 중에서도 규칙성이 굉장히 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점은 투자 기회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주식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고성장주만 쫓아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통계를 쭉 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급격하게 오르는 고성장주에서 생각보다 평균적인 수익률이 낮습니다. 특히 뒤늦게 들어오시거나 고점에 들어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워렌 버핏, 찰리 먼거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주식에서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나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특히 오르락 내리락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면 더욱 주기적으로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산업 안에서도 또 반도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든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다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한 지역이 먼저 오르고 나머지 지역이 늦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방 투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반도체야말로 그 안에서 이 반도체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한 순서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러한 순서를 공부하면 나중에 꼭 이번 당장 사지 않아도 다음번 사이클 때 더 많은 기회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종목은 지금 뜨겁지만 좀 가열되었고, 어떤 기업들은 지금 소외받아서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저평가 기업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사이클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호황과 불황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는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그래프를 몇 개 좀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특징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판매량도 크게 변하지만 이 판매량과 함께 가격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삼성전자랑 당연히 비슷한 사업을 하는 SK 하이닉스도 그 이익의 추이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 기업의 실적을 분기별로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항상 내분기 합산 차트로 보는데요. 이러한 이 차트를 그리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호황과 불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메모리 반도체뿐인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케이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숫자를 가리고 살펴보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구분이 매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 핫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가만히 보시면 호황 구간과 불황 구간이 명백하게 나뉘고요. 중요한 점은 이 호황이 평생 오래 갈 것만 같지만 인공지능 시장 계속 성장하니까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할 것만 같지만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불황이 찾아온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기업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 회사 램 리서치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들 기업의 사업 영역이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호황과 불황 시기는 거의 되게 겹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안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들 기업이 조금씩 다른 사업을 하고 조금씩 순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호황과 불황은 얼추 함께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기업도 많이 나왔는데 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4개사가 시총 2조 클럽에 들어왔었죠. 예. 뭐 가격이 뭐 변동됐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이 4개 회사 시총 합산액이 이제 뭐 9조, 뭐 거의 10조 달러의 그 근처인데 네. 이게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증시 전체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네. 사실 4개 회사가 이 3개 국가의 전체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데 글로벌 빅테크 갭이 지나치게 이제 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쏠리고 그만큼 가열이 아니냐 가열이 얘기하시는 아니냐. 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겁고 가열인 종목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들도 가열에 해당되는지 예. 플러스로 AI 자체가 좀 가열이 아니냐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지. 일단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네. 요즘에 이 빅테크로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이 시가총액이 몰려 있는데 네. 과연 이러한 쏠림이 처음인가? 이는 아니다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쏠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시대를 풍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과거에도 항상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1900년대 초부터 한 1920, 30년대까지 철도 회사들의 쏠림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사실 엄밀히는 지금의 쏠림 못지않게 굉장한 규모였고 네. 그 당시 전체 주식시장 거래액의 4분의 1을 철도 회사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철도 회사, 대표적으로 뭐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시장 규모 대비 네. 시가총액이 한 4, 5% 정도 되는 그리고 이후에 약 30년 정도는 철강 회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약 30년, 약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바로 정유화학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엑손모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의 이 쏠림이 굉장히 강했고 네. 역시나 이들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한 4, 5%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요 한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한 5,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쏠림이 왜 나타나는가? 과거에도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주식들,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산업들, 가장 핵심이 되었던 산업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철도, 그다음 철강, 그리고 화학의 중요성이 대두됐던 것처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중요한 점이 기존의 컴퓨터, 정보의 등장과 다르게 기존의 산업과 자꾸만 융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치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쏠림이 나타난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이들 기업이 가장 주요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과거의 그 시대를 가장 풍미했던 기업들이 전체 주식시장 대비 한 4, 5% 정도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한 5, 6%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들이 다소 과열된 양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중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들 기업이 보통 이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주축이 되면 그러한 이 주축으로 자리 잡는 그 기간이 대략 한 20, 30년 정도 지속되는 특징을 가져왔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따가도 또 여쭤보겠지만 혹시나 많이 알려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도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0,000분 정도 계시다 하면 정말 다 각각 분들마다 모두 다 투자 전략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저의 투자 전략에 비추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철저하게 기업들의 실적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네. 실제로 과거 통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간과되면 우리가 큰 손실을 내기 정말 쉬워지는 그런 투자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녀석은요. 무조건 싼 주식만 산다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의 과거에 어떤 밸류에이션 트렌드가 있을 텐데 네. 대체적으로 중간 이하 싼 영역대가 있을 것이고 중간 이상 비싼 영역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비싼 영역대에 있는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중간 영역을 넘어서서 상단 영역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매수를 이야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또 AI 반도체 하면 국내에선 삼성제 SK하이닉스 제일 궁금해 하시니까요. 최근 삼성제 SK하이닉스 성장성을 의심하지
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점은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분석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오랜 기간 분석과 투자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삼성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투자 가치가 낮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왔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산업의 이 성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 높지가 않고요. 아니 그러면 이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경제학자분들은 10% 정도 성장? 그럼 성장이라고 안 부르고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매력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재밌는 특징은 새로운 사이클이 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반도체 또는 특정한 종류의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성장을 이끌면서 그 영역의 반도체가 특히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별로 매력이 없어. 야, 엔비디아처럼 GPU 만들어야지. 인텔처럼 CPU 만들어야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전방 산업이 등장해서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이, 과거에는 서버 산업이, 그 전에는 스마트폰 산업이 새롭게 등장해서 무언가 이쪽으로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집중적으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특히 스마트폰 산업이 성장할 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머리 AP가 그리고 지금처럼 인공지능 서버가 성장하면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면 GPU가 급격하게 성장하는데요. 이러한 첨단 반도체, 가장 최신 반도체는 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왔고 이들 기업이 직접 제조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생산은 대만 기업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에 속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성장을 누려온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럼 그 다음 이 성장 여기서 끝나느냐? 이들 기업만 수혜를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성장수의 일부를 나눠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공지능 서버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이 어느 영역에 쓰이는 그 어떤 반도체라도 그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라도 결코 메모리 반도체 없이 쓰일 수 있는 반도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욱더 성능이 좋아지거나 더욱더 초소형화되면서 더욱더 전력 소모를 낮추어야 되거나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때면 항상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따라 발전하면서 더욱더 고성능의 또는 더욱더 단가가 높은 또는 심지어 이번 HBM처럼 새로운 유형의 형태로 재탄생되면서 이 수혜를 나눠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삼성 하이닉스는 좀만 주가가 오르면 뚝뚝 떨어져. 얘네 성장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러한 식으로 의문을 품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성장을 하긴 하지만 다만 이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 비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이 가격의 변동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거의 성장이 끝나갈,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나갈 무렵에 들어오셔서 고점에서 자꾸 이르시다 보니까 마치 이들 주식은 못 오르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라는 녀석의 이 중요성은 날로 커져왔고 실제로 전체 반도체 산업 내에서 비중이 과거 10%, 15%, 최근에는 20%에서 25%, 이제는 30%까지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도 성장을 하긴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을 사면 자꾸 물리는 이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주식 사면 자꾸만 3전 샀다 하면 고점인 이유는 사이클이라는 특징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지 성장이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리는 이유랑 좀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요? 예.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중요한 점은 사이클 산업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상승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수록 이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점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맞습니다. 빠져나올 생각을 당연히 먼저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더 사야지가 아니라 이거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는 뜻은 머지않아 실적의 하락이 나타날 것인데 자꾸 빠져나올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의 끝물에 들어가면 이미 고점 한 뒤에 빠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실적을 대략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엄밀히 정확한 통계적으로는 11.2, 3개월 정도를 선반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들 기업에 투자할 때 지금 실적이 좋다고, 지금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뒤늦게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11개월 뒤에 반도체가 잘 팔릴 것을, 더 잘 팔릴 것을 고민하면서 또는 이제 11개월 뒤쯤이면 슬슬 이 업황이 고점을 찍어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자꾸 먼저 생각하면서 매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대단히 안타까운 점은 요즘에 유튜브 채널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더 똑똑해지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좀 일부 좀 뭐 예를 들어서 기관계 출신 분들이라든지 일부 실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실적이 어떻고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실적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도 뒤이어서 오른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은 주가가 실적을 6개월에서 12개월 선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반도체는 특히 11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그래서 내가 실적을 보고 투자한다는 뜻은 앞으로의 실적 방향성을 보고 투자해야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실적 또는 다음 분기 또는 다다음 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완전히 망할 수 있다. 그러한 뉘앙스에서 이 내용을 좀 책에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 HBM 때문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SK하이닉스 HBM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그만큼 못 오른 이유는 HBM에서 또 실적이 SK하이닉스만큼 못하니까 그런 건데. 그럼요. 삼성이 SK하이닉스를 HBM 좀 따라잡을 수 있는지. 요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고 많이 받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젠슨항도 이제 네. 주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우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 그 한마디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웃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비슷한 질문으로는 뭐 삼성이 언제부터 공급할까요? 그렇죠. 2분기예요? 3분기예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거요. 삼성전자 내부자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엔비디아 내부자분도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주식 경력이 5년 이하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을 할 때 자꾸만 정교하게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예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투자가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성, 흐름을 보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비교적 저렴한 영역에서 낮은 영역에서 들어가려는 그러한 투자를 자꾸 지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HBM이 언제부터 공급될 것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잘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이 지금까지 너무 못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단순히 잘해? 그러면 올라. 못해? 그럼 떨어져.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러한 경향이 강한데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이닉스의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의 이 밸류에이션이요. 특히 PBR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과거에 이 기업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무언가 어떠한 과거에 이루어졌던 규칙성을 확실하게 깨고 가장 최상단을 넘어서 더욱더 극상단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적 밸류에이션 고점보다 무려 한 30% 이상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밸류가 올라간 이유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확히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 점도 있겠지만 더욱이 프리미엄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1등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 이야기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다.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얼마든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삼성 주가는 어떻습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 실적을 비교해봐도 삼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게 반영되어 있고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 안에서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규칙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가격이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는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술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는 영역으로 자꾸만 가고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영역으로 자꾸만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는 현재 상단, 최상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이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반대로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방이 오히려 없는, 그에 반해서 상방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밸류에이션으로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이 기업이요. 과거의 PBR이 대략 1에서 2 사이에서 움직여 왔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번에도 꼭 1에서 2까지 갈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규칙성을 비교해봤을 때
이 규칙성이 어느 정도는 재현된다라는 가정하에서 현재의 위치는 지금 1과 2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들 기업이 이익을 벌게 되고요. 그 이익을 이익 잉여금에 누적시키게 되죠. 그럼 자본이 증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PBR이 추가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럼 실제로 현재 이 삼성전자의 PBR은 대략 한 1.3에서 1.4 사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해서 하이닉스 잠깐 보여드리죠. 하이닉스는 과거의 그 어떠한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해서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삼성이 언제부터 공급할 거야? 공급할 수 있나요? 앞으로 점유율 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요. 그걸 무리하게 예측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예측을 하면 투자를 잘한다 라는 그러한 착각을 갖는 건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꾸만 현재 위치가 어느 영역에 있고 기업들의 상방과 하방은 각각 얼마나 열려 있는지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겠다라고 좀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야 이거 팔아야 돼? 삼성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거나 왜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예요? 왜 삼성 좋은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상방이 더 많은 영역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요. 얼마든지 이번 인공지능에 의한 그리고 이제 추후 다가올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얘기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자꾸 뭔가 업사이드의 관점에서 누가 더 업사이드가 많은가 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파운드리 사업일 텐데 TSMC 양강 구도는 현재 상황은 좀 어떻고 미래는 사실 양강이라고 말하기에는 TSMC가 워낙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요. 앞으로는 좀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 매우 아쉽기도 하거든요. 제가 3, 4년 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때 절대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잘하긴 했지만 그동안 파운드리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SMC가 55% 이상의 점유율을 삼성은 15%가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TSMC는 지금도 연간 4, 50조 정도의 금액을 쏟아붓고 있지만 삼성은 파운드리에 쏟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조가 최대입니다. 아니 점유율이 3분의 1인데 이 삼성이 지금 3배의 투자금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투자금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금은 곧 설비 규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적 점유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인력 경쟁력입니다. 파운드리는 정말 인력 확보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비용을 3분의 1밖에 못 쓴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파운드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코스트코 사업과 비슷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잔뜩 찍어두고 창고에서 고객이 오면 그냥 내다 파는 것이죠. 하지만 파운드리는 초고급 럭셔리 호텔의 이 VIP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고객님 공항에서 모셔오는 것부터 수영장 들어가시면 로션 발라드리는 것까지 모두 옆에서 챙겨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 아래의 수많은 밸류체인에 속한 다른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나 팹리스트 기업들과 연계가 돼야 합니다. 또 후공정 기업들과도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3분의 1 정도밖에 노력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 전체에서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비중은 더더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거듭해 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실제로 삼성의 어떤 실적을 결정하는 변수는 절대로 파운드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파운드리는 이 삼성에서 굉장히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도 한 5, 6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 금액, KPX 금액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점유율 격차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TSMC를 파운드리 쪽에서 넘어서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투자금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그 금액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파운드리 규모로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 애플, 퀄컴 같은 거대 고객사라도 최대한 많이 뺏어오자. 특히 TSMC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이유 중에는 삼성의 이 최대 고객사인 애플을 뺏어갔던 점이 주요했거든요. 지금도 TSMC 매출의 대략 한 4분의 1, 5분의 1을 애플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 기업을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술 개발 열심히 해야지. 3나노, 2나노 같은 공정들 우리가 먼저 개발하면 되겠지. 이게 지금까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정을 개발해봐도 어떤 이슈가 생기냐? 일단 고객들이 안 옵니다. 오히려 공정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GAA 팻 뭐 신기한 거 개발했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위험하다고 생각해. 나중에 불량 생기면 어떡해? 여기에 더해서 수율 같은 문제도 있죠. 삼성이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TSMC가 수율을 훨씬 더 빨리 확보하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하우스 생태계 같은 측면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TSMC가 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들 고객을 뺏어오는 게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체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야, 점유율로 따라잡는 건 어차피 힘들 것 같고 가장 유명한 고객사를 뺏어오는 거 노력은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구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력하는 부분은 조금 전략을 바꿔서 야, 그럼 우리 눈높이를 조금 낮추자. 우리가 에르메스 같은 명품을 공략하기 어렵다면 그 아래 비교적 중저가 제품이라도 최대한 좀 많이 가져와 보자 해서 지금 공략하는 영역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는 고사양 제품도 있고 저사양 제품도 있는데 네. 최소한 중간 이상 사양, 고사양 제품 이쪽이라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한번 공략해보자. 이 점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투자를 할 때 파운드리, 삼성의 파운드리라는 이 사업을 보고 파운드리가 잘 될 거니까 삼성에 투자하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점이 많고 현실적으로 이익 비중도 너무 낮으니까 오히려 이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혜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옳겠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텔이 무섭게 또 파운드리 사면서 치고 올라오고 예, 맞습니다. 이게 TSMC에는 위협이 안 되겠지만 삼성에는 위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인텔이란 기업이 최근에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저는 항상 거듭 강조드립니다. 인텔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TSMC가 만들어주는 이 칩의 이 제품들이 인텔보다 2세대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인텔 10나노 공정, TSMC는 7, 5나노 공정, 그리고 이제 3나노 공정까지 앞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만든 제품과 TSMC가 만든 제품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흔히들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를 잘 만들려면 무언가 더 작게 더 미세하게 5나노, 4나노, 3나노 더 미세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게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칩 내부에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녀석을 무조건 작게 많이 조밀조밀하게 만들면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아무리 그러한 녀석들을 많이 만들어도 이들을 모두 다 연결할 배선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 이 좌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승객을 더 많이 태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좌석을 더 많이 배치합니다. 어디에? 목도까지도 전부 다 좌석을 설치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승객이 타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탑승할 수 있는 승객 수는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칩 안에 트랜지스터라는 녀석 똑같은 이슈가 발생해요. 아무리 트랜지스터를 많이 만들어도 트랜지스터끼리 서로 이 전기 신호가 통하게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트랜지스터를 무작정 많이 만들면 이 배선을 연결해 주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텔은 과거부터 이 배선 기술력에 엄청난 강점을 가져왔고 과거에 14나노에서 10나노 진입에 실패했던 이유도 이 배선 기술을 너무 집중하느라 문제가 터졌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배선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10나노 공정이라는 2세대 뒤처진 제품을 쓰면서도 성능 차이는 한 세대밖에 안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분명히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기존에 특히 이 CPU라는 가장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가장 어려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제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VIP 서비스처럼 무언가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자꾸만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텔은 이러한 교류를 해본 경험이 굉장히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어떤 것을 내세우게 되었는가?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풀 서비스 정책 펼쳐왔어. 누구한테? 우리 인텔한테 스스로 해왔어. 즉 인텔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제는 인텔이 만든 제품을 인텔 파운드리가 만든 방식으로. 그리고 파운드리는 우리 지금까지 고객이 있었습니다. 누구? 바로 우리 인텔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하이 NA EUV라고 해서 굉장히 또 더더더 미세한 반도체를 상대적으로 수율을 높이면서 더욱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해 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위협이 될 만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쪽 파운드리를 계속 공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텔도 야 우리도
바로 TSMC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차량용 반도체 병행한다.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모빌 I라는 기업까지 과거에 인수한 바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요쪽 사업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집까지 우리가 이제 점점점 잠식해보자. 이러한 전략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경쟁이, 즉 삼성과 인텔의 경쟁이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또 TSMC를 따라잡는 데 발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축 중 하나가 모바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신 폰이 S24였나요? 예, 맞습니다. S24는 판매가 잘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온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됐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혜받는 기업들은 어떤 대우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이번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했다 홍보를 하면서 잘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디바이스 AI가 약간은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디바이스 AI에 필요한 NPU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 NPU라는 반도체가 완전히 새로운 반도체는 아니고요. 기존의 스마트폰에도 일부 구역의 일부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새로운 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마케팅적으로 성공시키면서 폰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엇을 보았냐면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의 어떤 성능, 스마트폰의 기능이 대단하게 바뀌지 않더라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효용성이 있고 특히 지금은 아직은 이번 갤럭시 S24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도입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중저가 폰까지 이 기존 폰들도 NPU 기능을 얼마든지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들 영역까지 확대되면 스마트폰 시장의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좀 상승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PU란 녀석이 기존 스마트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아니 갤럭시 S24에 인공지능 칩이 새로 탑재됐다면서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갔다면서 근데 삼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 기능을 갤럭시 S23 전년 작품에서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전년 작품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작은 인공지능 칩 없잖아요. 많이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 칩이 새로운 칩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기존의 AP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디바이스 AI라는 녀석이 단순히 이 스마트폰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무언가 수혜를 보는 기업이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NPU라는 녀석이 이제 점점 다른 기기로 기존에는 인공지능 칩 더욱더 나아가서 고성능 연산장치가 쓰이지 않던 그러한 기기까지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 같은 케이스도 그로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그리고 그 수혜 기업까지 더욱더 깊게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부의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위고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국민주니까 편하게 대형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 전망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항상 먼저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주식을 유튜브로 배우시고 특히 또 주식 경험이 5년 이하이신 분들은 전망이라는 단어를 곧 예측이라는 단어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거듭 강조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는 주가 예측이 가능한 기업도 있지만 불가능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 실적 예측이 가능한 기업도 있지만 불가능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움직일지 그리고 어디까지 움직일지 예측이 불가능한 유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가 뭘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예 모으실 수 없는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15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해 오면서 또 데이터베이스 사업까지 하면서 방대한 양의 검증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심지어 증권사 리포트에서 실적을 더욱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반드시 다른 결과가 많이 나타나왔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올렸던 글 중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가 예측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 실적 예측도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거의 실적 예측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를 쭉 꺼내오면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호황 구간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할 거란 걸 아무도 맞추지 못하고요. 불황 구간에서는 이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꺾일 것이란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자꾸 빗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길 전망이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산의 높이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 산의 중턱에 와 있는지 초입에 와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등산을 이만큼 했으면 앞으로 이만큼 더 하면 됩니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의 PBR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1과 2 사이를 대략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도 꼭 1과 2 사이에서 움직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없으면 1.8에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2.5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은 과거의 경향성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중턱보다
그것보다 다소 이하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업사이드를 논하기 더 유리한 시기다. 다운사이드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크게 열려있는 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저희가 정교한 예측이 불가능한 유형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추후 더 오르는 과정에서 PBR이 한 1.7, 1.8 점점점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시점부터는 내가 더 추가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슬슬 매수를 지양하고 특히 이 시기가 되면 더욱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몰리십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 어느 정도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과거에 또 하나의 규칙성 뭔지 아십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고점 영역, 최고점 대비 한 상단 15% 정도 영역에 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 7, 80% 이상이 집중적으로 매수하십니다. 좋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너무나 좋대. 이러한 기사만 들으시고 풀매수 들어가시기 때문에 80층, 90층에서 많이 몰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기 휩쓸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뭐 디램, 낸드 플래시의 가격, 기업들의 실적, 혹시 이제 반도체 슬슬 안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점점점 고민하면서 1.8, 1.9, 2.0 됐다고 바로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슬슬 매도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이슈를 챙겨보면서 이제는 위험하다 싶으면 매도를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이 주가 어디까지 오를 거예요? 언제까지 오를 거예요? 정확히 예측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추후에 업데이트 내용, 팔로우업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제 블로그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예측은 어렵다. 다만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위치는 아직은 중반 이하, 중턱 이하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요. 하이닉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프리미엄이 다 반영되어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그 기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면 프리미엄이 소멸될 요인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은 악재가 생겼을 때 훨씬 더 크게 빠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더 보유하셔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을 고민하거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고민하기에는 조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언급을 좀 삼가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서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